오늘날 산업화된 사회는 포화지방, 오메가6 지방산 및 트랜스 지방산 섭취의 증가와 오메가3 지방산 섭취의 전반적인 감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인 지방산 소비 수준에 따른 다양한 질환의 발생 변화를 겪고 있죠. 모든 질환의 시초는 염증이며 염증의 시작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잘못된 비율에서 비롯되죠. 옛 조상의 식단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 1이지만 서양식 식단에서는 10에서 많게는 20대 1의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은 서양식 식단의 모방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건강한 음식보단 이런 음식으로 좋아요를 많이 얻고 있죠. 처음 패스트푸드가 한국에 도입될 때 웰빙이라고 착각했던 그 시절을 넘어 이제는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음식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음식을 굳이 서양식 식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에서 오메가6 지방산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삼겹살과 식용유. 어제와 오늘 먹은 삼겹살과 식용유가 당신에게 인슐린 저항성, 비만,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 장질환 및 만성 폐질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탄고지인이라면 이 문제에서 더욱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오메가6 지방산이 위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우선 오메가6 지방산 유래의 염증성 물질 대사 과정을 살펴 이해도를 높인 후 관련 질병들을 소개하고 해결 가능한 열쇠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만약 내용이 어렵더라도 요약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일종의 손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더 나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신호전달 분자로서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이코사노이드로 대사되죠. 주로 대사는 간에서 이루어지며 이 복잡한 과정에서 꼭 살펴봐야 할 요소는 효소와 염증성 물질. 델타6와 델타5 불포화 효소는 긴사슬 지방산으로 대사시키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두 지방산은 동일한 효소 세트를 갖고 경쟁하는데 만약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성 물질을 생성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항염증성 물질을 생성하죠.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에서 유래한 염증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 E2, 트롬복산, 류코트리엔 B4의 과잉 생산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결국 건강한 비율을 맞추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루킨6, C 반응성 단백질, TNF-알파는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염증 지표로서 과도한 양은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비만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비만인의 지방 조직에서는 이 세 가지 물질이 과잉 생성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작업은 염증 제거. 만약 인플루언서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프로틴빵을 판매한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천 단백질은 제조 공정에서부터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가득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살이 빠진 건 프로틴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적게 먹어서 빠진 겁니다. 250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는 TNF-알파의 수치를 낮췄으며 오메가6는 높은 인터루킨6와 C 반응성 단백질 농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염증 과정이 COPD 진화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6를 더욱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흡수를 촉진하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 수용체가 대조군에 비해 발열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흡연자를 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에 분류한 바가 있으니 폐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담배는 꼭 줄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 변비, 설사, 혈변, 복통 증상을 호소하는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장에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죠. 피곤함, 신경질, 의욕 저하, 불면증은 이런 음식을 먹고 난 후 속이 불편함에 따른 흔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삶을 갉아먹는 어둠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끊기를 반복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먹고 싶지 않더라도 TV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만 보더라도 죄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신체는 이미 밥을 먹었더라도 먹방을 보면 다시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아무튼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대장에서 염증성 물질인 류코트리엔 B4를 생산하는 효소가 증가했습니다. 류코트리엔 B4는 아라키돈산에서 두 가지 효소에 의해 합성되는데 여기 표를 보면 이 두 가지 효소가 대조군에 비해 염증성 장질환군에게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네요. 그리고 높은 류코트리엔 B4는 세포 내에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에 적은 탄수화물만이 아닐 수도. 어쨌든 근육세포 내 높은 산화 스트레스는 근육도 꼴게 해요. 그래서 우리 헬창인들은 류코트리엔 B4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2015년 2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9만 9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 비만의 전염성을 밀접하게 반영하고 간암의 위험 증가와 심장 질환을 주요 사망 요인으로 특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오메가3 지방산이 고갈된 상태예요. 그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우리 인간 생물학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낮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아닌 오메가3 지방산을 대사할 때 필요한 두 효소의 활동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이 효소 기억하세요? 델타6와 델타5 그래프를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간에서 대조군에 비해 델타6와 델타5의 활동이 각각 87% 및 66%가 낮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메가6 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는 염증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아주 흔한 경로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 상황은 더욱 안 좋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해요. 부엌에 있는 식용유를 내다 버리시고 주말에 잡히는 삼겹살 약속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 견과류, 해산물과 생선을 잘 섭취해주면 건강에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식이요법이 바로 저의 키로바이옴이죠. 그리고 사소한 팁 하나를 드리면 오메가9이 풍부한 올브유를 섭취할 경우 이 두 효소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튼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될까? 들기름으로 치면 하루에 1에서 2큰술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이 델타6와 델타5는 오메가6보다 오메가3의 친화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을 먹지 않더라도 항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그 경로가 활성화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두 효소를 억제하는 요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술, 갑상선 호르몬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음식에서만 절대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공장형 가축과 식용유는 우리 식탁 위를 점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장형 가축과 식용유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대두를 가공하면 기름뿐만이 아니라 대두박도 나오는데 이 대두박이 가축의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이죠. 식용유는 모든 가정과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기름이고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를 무척 사랑하죠. 그래서 저의 제안이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키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탄고지인이거나 저탄고지를 선택하려는 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목초 먹인 고기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절대 1대1이 아닙니다. 게다가 육류는 아라키돈산이 풍부하죠. 만약 저탄고지로 체중 증가를 겪은 분이라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여기서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육류의 오메가6 지방산과 아라키돈산을 동시에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가 일어납니다. 물론 살이 빠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탄고지로 인한 체중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과체중에 따른 질병보다 정상 체중에 따른 질병의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저탄고지의 의문을 품거나 저탄고지로 인한 체중 증가 혹은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저는 그들에게 더 나은 접근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의 제안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절대 금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비율과 빈도수를 맞춘다고 하면 분명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더 나은 삶을 설계하기 위해 좋은 정보가 담긴 지방산을 좀 더 가까이 두는 건 어떠세요?